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오랜만에 호돌이 우황재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작년에 진짜 큰 도움 받았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반도체 심화편 특강한 게 10월쯤이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삼성전자가 6만 원, 7만 원, 8만 원 하다가 급격하게 9만 원 가고 네. 9만 원 막 넘어서던 시점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살짝 10월? 조정이 있을 때였던 예.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때 호돌이님하고 특강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야, 삼성전자 지금 이제 9만 원 넘어서 다 올랐는데 이제 무슨 특강이냐고 그걸 왜 듣느냐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네. 예. 근데 그 지금 이제 14만 원 거의 15만 원까지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좀 반도체를 그때 일찍은 못 샀는데 네. 그 이후에 사서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네. 그게 반도체 심화편은 지금 네. 들어도 뭐 시의성이라든지 내용은 네. 큰 차이가 없을까요? 예. 지금 들어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진행하는 강의는 그때그때 그 시점마다 뭐 종목 추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음 사이클에서도 또 다음 사이클에서도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항상 꾸리기 때문에 사실 뭐 수강 이 시기에 제한은 없다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용 중에 업데이트가 필요한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은 제가 이제 블로그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니까. 예, 최대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최근 한 달 정도는 좀 여행 때문에 잘하지 못했는데 또 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 오셔서 참고를 함께 하시면 충분히 좋습니다. 수강하는데 문제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심화편은 지금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네. 고정 댓글에 URL 달아드릴게요. 댓글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26년에도 저희가 한 4월, 7월, 11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반도체, AI 데이터셋도 이렇게 또 준비하고 있다는 건 살짝 예고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반도체주 엄청 강세잖아요. 네. 어떻게 막 체감을 하세요? 실감을 하세요? 정말 체감이 뭐 여러 군데에서 되고 있긴 한데 예. 사실 뭐 저도 뭐 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수치적으로 막 자세하게 아는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많은 구독자분들 또 강의 수강자분들께서 저한테 문의 메일을 많이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보내주시는 내용이 보통 이제 제가 반도체 주식을 막 사기 시작할 때 한창 분할 매수를 할 때에는 호돌이님 지금 반도체 주식 너무 안 좋은데 괜찮나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들고 가도 되나요? 또 제가 뭐 블로그에 뭐 이 종목 지금 매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쓰면 예. 호돌이님 따라 샀는데 계속 오른다. 하락하고 있어요. 이런 문의 메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분위기가 또 확 바뀌어서 예. 지금도 사도 되나요? 언제 팔까요? 이러한 문의 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좀 주제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을 운영하고 계신 지인분들조차도 포모를 느끼실 정도로 좀 이거 반도체 정말 가파르어서 좀 외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만 요거 이제 지극히 제 주변에서의 경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저는 좀 한번 와이스트리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예. 뭐 반도체 영상 같은 게 업로드가 되면 예. 뭐 조회수가 달라진다든지 뭐 좋아요 개수가 달라진다든지 변화가 있었는지. 근데 이게 네. 서서히 이렇게 오르면은 네. 서서히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 특성이 그렇잖아요. 오를 때 가파르게 오르고 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그 고점이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뭐 9만 원, 10만 원대 판 사람들이 많았지만 네. 뭐 14만 원 이상 간 것처럼.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우리가 진행형으로 봐야겠구나. 그래서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이유가 네. 그런 거 아닐까 생각도 하고. 그렇구나. 근데 진짜 시장이 너무 막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포모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예. 언제는 반도체가 없어서, 언제는 자동차가 없어, 언제는 로봇이 없어서. 반도체 쪽에서의 네. 포모는 좀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게 포모가 저희가 좀 우습게 볼 만한 사항은 아닌 게 포모는 사실 이 포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그 자체가 됩니다. 즉 포모를 느낀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과도 네네네.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스트레스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혹시 직장 상사분이랑 이렇게 싸움이 나서 심하게 다투거나 예. 뭐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날 하루 내내 기분 안 좋고 일주일 내내 막 상사 보기 싫고 회사 가기 싫고 그 스트레스보다 이 포모에 의한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라고 하고요. 그래요? 심리학 논문에 나온 이야기고요. 또 내 월급이 갑자기 깎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 갑자기 내 월급이 회사에서 내 월급을 깎아버렸어요. 그럼 그날 느끼는 기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기분보다 오히려 이 주식시장에서의 포모가 더 크다는 그러한 논문도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점은 이 포모를 느낄 때 우리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이 신호랑 네. 그리고 이 우리 몸이 신체적인 고통을 받을 때 이 신호가 같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재밌는 점은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 예. 그런데 안 올랐다? 그런 포모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레버리지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그냥 우리가 포모 얘기는 합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그만큼 또 세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 이번에는 포모를 느꼈다고 하지만 예.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제 포모를 최대한 덜 느낄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특히 최근에 코스피 지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거에도 항상 코스피 지수가 급격하게 오르는 그 시기에 국간에서 보면 절대로 모든 종목이 다 함께 오르지 않고요. 소수 섹터가 집중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략 한 종목 수 기준으로 한 15% 정도의 종목들, 전체 섹터 수 기준으로 한 10% 정도의 섹터들이 집중적으로 높은 수익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절반가량의 기업들 섹터들은 평균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그에 반해서 전체 시장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기업들은 시장 평균보다 현저히 낮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포모를 좀 최대한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러면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도 섹터에 투자하면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분석할 때 대략 한 80개 정도의 sek터로 분류를 해서 분석을 시작하는데요. 그중에 한 4, 5개 정도의 섹터만 큰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섹터를 고르려면 80개 중에 한 4, 5개, 한 20분의 1 확률, 5% 정도의 확률 을 맞춰서 내가 섹터를 골라야 한다는 건데 제가 수많은 투자 모델을 만들고 온갖 분석을 다 해도 그러한 섹터만 골라서 투자하는 방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이 섹터를 고를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 확률이 대단히 높진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유의미하게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한 15년 전부터 여러 가지 투자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느끼길 뭔가 무슨 지표, 공식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 시즌이라든지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살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을 볼 때 기업들의 실적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또 어떤 기업들은 실적이 점점 가팔라지기 시작하기도 하고 하락이 둔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유달리 이번 분기에는 유달리 특정 섹터가 많이 보인다. 실적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유달리 많이 보인다. 이러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을 많이 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평소에 강조드리는 사항은 최소한 주도 섹터가 있고 비주도 섹터, 즉 시장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은 또는 마이너스가 나는 그러한 섹터가 있다면 최소한 비주도 섹터만큼은 피하자. 주도 섹터가 있고 비주도 섹터가 있고요. 또 중립 섹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주도는 못 잡아도 중립이라도는 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시하는 것은 내가 기업에 투자할 때 특히 제가 이 와이스트리 채널을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시청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랑 이제 투자의 결이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좀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오히려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시장 급등기에 비주도 섹터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는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소외주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소외주 중에서도 좀 오를 만한 소외주여야 하는데 그저 밸류만 보고 또는 재무제표만 보고 매수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앞으로 1, 2년 이내에 가시적으로 개선될 특히 이 가시적으로 개선이라는 게 단순히 재무제표, 밸류에이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환경이나 실적이 좀 가시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는 섹터라면 그 섹터는 일단 후순위로 미룬다. 내가 여러 개 기업들을 분석할 때 후순위로 미룬다. 이러한 전략을 좀 취하는 게 포모를 줄일 수 있는 좀 실질적인 비결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나누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그냥 바텀 한두 종목 여기에 꽂힐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어떤 투자자분들은 실적만 보시고 어떤 투자자분들은 밸류만 보시고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는 경향이 강한데 자꾸 융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또 함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사실 호돌이님이 반도체 관련주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이브리드로 또 여러 가지를 또 이제 실전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또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또 뭐 반도체 쪽에 많이 또 여쭤보고 있고. 디램 가격이 작년 가을부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그래프 보면 이렇게 서 있고 네. 지금도 그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지금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뭐 디램이 몇 프로 올랐다, 몇 배 올랐다라고 말씀드리면 체감이 잘 안 되실 겁니다. 네. 예, 표를 보여드리는 게 예. 직관적으로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꾸준히 수집해서 업데이트하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DDR4 디램인데 예.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예. 분명히 그래프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여기 너무 이제 올라서 과거 사이클이 안 보이는 정도고요.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상승률이 막 100%씩. 저건 상승률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월비 상승률이 막 2배씩 뛰어오르는 게 지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또 DDR4뿐만 아니라 뭐 DDR5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는 게 가장 직관적인 것 같아서 보통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모습을 그쵸. 보일 때 한 3분의 1 정도 떨어지고 또한 뭐 두세 배 정도 오르고를 반복했는데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고점 대비 한 3분의 1 토막 났다가 뭐 한 두세 배 정도 올랐다가를 반복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막 10배씩 튀어 올랐는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 그래프에서 아직 기울기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이 급등세가 계속 갈까요? 무서운데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급등은 바로 이 기울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길어지면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가 꾸준히 오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상승 속도는 꼭 급등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가파를 수도 있고 천천히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 급등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가격의 기울기에서 나오고 있고 재미있는 점은 이 기울기가 그럼 언제쯤 꺾일 것이냐. 아직까지 이 기울기가 꺾일 거라는 전망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외국계 리포트, 우리나라 리포트 모두 한결같이 이야기하길 우선 1분기에는 이 추세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야기가 뭐 가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좀 분위기가 좋고 가격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업계 전망일 수도 있고 뭐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네. 뭐 2배, 3배 올랐으면 좀 기울기 완만해질 수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거의 한 10배 오르고 나서도 이렇게 계속 서 있다. 맞습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이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기울기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울기가 이제 서서히 꺾이게 되면 삼성 하이닉스의 주가가 바로 급락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다만 상승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그리고 상승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더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시장에서 삼성 하이닉스의 대안이 뭐야? 대안을 공격적으로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대안을 찾는다. 맞습니다. 물론 다른 데 가서 다른 섹터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 안에서 다음 대안을 찾게 될 거라는 거죠. 뭐 투자 사이클이 됐든지 이런 쪽으로.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주요한 그렇죠. 더 집중적으로 관심 받는 그거는 지난 겁니다. 10월 반도체 심화편 특강 때도 많이 강조해 주셨던 그 맞습니다. 밸류 체인이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디램 스팟 가격이 이렇게 올랐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고정 가격이라고 하는 네. 그 계약 가격도 올라야 되는데 예. 1분기 계약 가격을 언제 뭐 진짜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네. 5, 60% 인상될 것이 이런 전망들 막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디램 업체들이 디램을 팔 때 실제로 이 대량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잖아요. 네. 이때는 서로 우리가 얼마에 공급할게라는 계약을 체결하고요. 예. 그 계약가로 공급하는 게 이제 컨트랙트 프라이스, 그래서 고정 가격입니다. 음. 그런데 디램 시장은요, 이 고정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90% 정도 돼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머지 한 10% 정도 되는 시장은 스팟 프라이스, 소위 그때그때 중고나라에서 물건 거래하듯이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10%밖에 안 되는 스팟 프라이스 시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로 비교적 구매력이 약한 고객사들, 조금 자본력이 딸리는 고객사들이 많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일수록 가격 변동에 훨씬 더 예민해하고 뭔가 가격 급등을 훨씬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리 매수하려는 선수요. 예, 맞습니다. 그 선수요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생합니다. 어차피 고정 가격으로 사들이는 기업들은 우리가 대략 얼마나 살 거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지만 이 스팟 프라이스 시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팟 프라이스 시장은 규모가 작지만 기업들이, 고객사들이 굉장히 안달이 쉽게 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격의 상승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흔히 보시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보시는 네.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게 이제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처럼 스팟 프라이스가 막 오르게 되면 절대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네. 우리 고정 가격으로 체결했던 그 계약
이제는 우리 계약서상에 써놨던 그 범위를 벗어났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더 비싸게 냈는데 가격도 공급할 수밖에 빼야겠습니다. 없어.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고정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가격이 바로 이러한 스팟 프라이스를 따라서 다소 후행해서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럼 결국에 일단 이 고정 가격도 스팟 프라이스를 따라가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D램 가격 공급하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원래는 을이잖아요. 예. 지금 슈퍼을 슈퍼을이 정도 떼서 나가서 이제는 거의 갑인 것 같습니다. 예. 갑을 유지가 바뀔 정도로. 다만 이제 갑이라고 함부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유는 개인적으로 TSMC는 완벽한 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3사는 일단 3사 경쟁 체제가 있긴 있기 때문에 슈퍼을이 좀 더 표현이 적합한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용솟음 치듯이 D램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가? 이거는 사실 저도 처음 본 현상이고 예, 맞습니다. 거의 살아있는 투자자들은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D램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맞습니다. 이 D램을 분석하셨던 분들, 뭐 현업에 계셨던 분들, 뭐 삼성 사장님 분들도 다 처음 보시는 그래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HBM 쪽으로 많이 이제 증설을 하고 HBM도 뭐 8장, 12장, 16장 이제 D램을 쌓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램을 증설할 여력이 없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만 쇼티지가 나도 계속해서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논리인데 여기까지 맞습니까?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레거시 D램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을 일부 전환시켜 가면서 HBM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그쪽 수요도 많고 마진도 좋으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DDR5 같은 D램, DDR4 같은 D램보다 지금 중요한 게 HBM이니까 다 HBM 라인으로 전환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기존에 뭐 DDR4 D램을 만들던 라인 한 개가 HBM 라인 한 개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라인이 대략 한 1.7개, 1.5개에서 1.7개 정도가 HBM 라인 한 개로 바뀌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물리적인 공간이라든지 생산량으로 따졌을 때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복잡한 이야기긴 한데요. HBM에 들어가는 이 D램 칩은 전 공정도 후 공정도 가장 최신 공정을 계속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구형 D램을 만들던 장비만으로는 안 돼요. HBM에 들어가는 이 다이 칩을 만들 수가 없고요. 또 무엇보다 DDR4 칩도 그 안에서 또 종류가 나뉩니다. 뭐 몇 나노 공정, 몇 나노 공정으로 만든 칩들 종류가 나뉘는데 특히 이제 가장 구형 라인부터 HBM 라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다 구형 장비고 구형 라인이다 보니까 공정 수도 적을 때 또 장비도 많이 구형일 때 썼던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D램 칩을 만들기 위한 공정 수가 크게 증가하고요. 또 장비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공간도 많이 소비하게 되고 실질적인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아가서 또 HBM 안에서도 HBM3냐 3E냐 4냐에 따라서도 또 공정수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HBM4 같은 경우에는 구형 라인 1.7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라인을 하나의 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상 기존 레거시 D램 그중에서도 뭐 DDR4 같은 옛날 것들 또 저렴한 거였는데 거기에서는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감산 효과가 훨씬 커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자연 감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업황 안 좋을 때 삼성이 D램 감산한다 하면 이제 가격이 막 방어되고 올랐던 것처럼 지금 이쪽은 계속 감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원래 삼성전자는 자연 감산을 하긴 했었고요. 과거부터 자연 감산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기존의 D램 라인 한 개를 뭐 낸드 라인 한 개 아니면 뭐 CIS 비메모리 라인 한 개로 전환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라인 2개를 없애야 새로운 라인 하나가 그것도 고부가가치 라인 하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산 속도가 훨씬 가파랐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2023년에서 4년 넘어갈 때 일시적으로 반도체 AI 반도체 뭐 의문 뭔가 좀 이게 성장이 지속될 것인가 이슈가 불면서 반도체 섹터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고 또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잠시 꺼내려 하다가 다시 쏙 들어가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던 현장 계속해서 그냥 지연시켜 이러한 이슈가 한번 있었다 보니까 최근에 더더욱 이 공급 부족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처럼 우리가 보지 못한 이 그래프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외에 2, 3년 전에 평택에 있는 뭐 P 몇 라인 공정 늦어지고 있다 막 이런 거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에서 막 사이에 떠들어왔고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평택 공장도 거의 다 차간다고 하고 그게 HBM이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평택 4 공장에서 유휴 공간으로 남겨두었던 공장을 지금 삼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채우고 있고요. 나가서 이제 4까지 모두 차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P4 다 차고. P5까지
P5까지 공사 재개 빨리 하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저렇게 치솟으면 네. 수요가 죽을 수밖에 없다. 아, 예. 이게 원래 이제 네. 수요와 공급 법칙 보면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 공급이 위축되잖아요. 예. 너무 비싸니까 못 사겠어요. 네. 지금 이 바닥에서도 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수요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위축됩니다. 그 수요가 꼭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뭐 AI 투자를 미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뭐 스마트폰에도 쓰이고 가전제품에도 쓰이고 여러 곳에도 쓰이죠. 요즘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스마트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 갤럭시 새로운 버전 나오면 이거 가격 방어할 수 있냐. 그런데 결국에 이 소비단에서 수요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요즘 뭐 노트북도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맞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KPX 부담을 점점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는 자체 현금 흐름으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픈 AI 같은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의 돈을 끌어와서 재무적 투자를 받아서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생각보다 우리가 드리는 KPX보다 효율이 좀 떨어지는데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얼마든지 수요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이슈가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걱정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무래도 이 디램 가격 급등 덕분에 뭐 저의 반도체 주식도 상황이 굉장히 또 좋고 예.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 수익을 누리고 계시고 정말 소위 이야기해서 모두가 수익을 얻는 그러한 해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반갑고 감사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우리가 투자 원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투자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의 급등은 급격하면 급격할수록 오래 가기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게 과거의 상식이었죠. 예, 과거의 상식이고 사실 이 상식은 약간의 변칙은 있을 수 있어도 이 큰 틀에서의 이 이론 자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지금의 가격 급등은 항상 반기고 뭐 좋은 입장으로 이거 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 가격 급등을 앞으로도 1년, 2년 무조건 간다. 왜? AI 산업이 앞으로도 2년, 3년 계속 갈 거니까 가격도 그때까지 급등할 거야 라고 확신하고 투자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가격의 급등은 1년 이상 못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아무리 큰 호황이 오고 아무리 큰 신산업이 성장하더라도 대체로 1년 정도 바라봐요. 과거에 2000년대 때 리튬 가격의 급등도 크게 다르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 자세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 가격의 급등이 지금 되고 있고 대략 한 3개월 정도 일단 3개월 정도 더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하자. 라고 생각을 해야지. 즉 시계를 그렇죠. 일단 짧게 잡고 그때 가서 업데이트하면서 조금씩 이 투자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지 지금부터 무턱대고 확신을 갖고 무조건 나 2년 뭐 장기 보유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싶습니다. 무턱대고 장기 보유했다간 또 네. 사이클이 있는 산업에서는 안 되는 거고 사실 지금 AI 이 사이클에서는 장기적으로 본다 그래서 뭐 무조건 손실 날 거야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는 슬슬 좀 눈을 옮겨서 뭐 소부장 기업을 봐야 되는 때가 뭐 왔다거나 그러한 시기에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점을 여러 가지로 섞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하나 의문이 원래 이렇게 업황이 좋으면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증설에 나서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이야기해줬던 HBM 쪽으로 이제 증설을 많이 하는 게 이제 급선무이기는 하나. 예. 디램 증설 얘기는 안 나옵니까? 지금 디램 증설은 이미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해외 여행 가기 전에 저희 제 텔레그램 채널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이벤트를 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주식 질문이든 다 받겠다. 200분이 넘는 분들께서 메일을 주셔서 그 노가다 아닙니까? 한 달째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시장이 매우 안 좋았어서 12월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셔서 막 문의 메일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막 답장을 드렸던 그 뿌듯함 또 감사 메일을 받을 때 언제 12월이요? 2024년 24년 12월. 그 경험을 좀 다시 되살리고 싶어서 이벤트를 했는데 무려 한 4배 정도 많은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의외로 좀 많이 받았던 문의 중 한 가지가 제가 분명히 그동안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P 사이클이 아니라 Q 사이클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작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아직은 P 사이클이 아니냐 이 Q 사이클로 가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러한 이익이 분들이 아니라 예. 매출량으로 가는 사이클이다. 판매량이죠.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예. 사실 지금도 영업 환경만 보면 여전히 P 사이클도 병행되고 있고요. Q 사이클로의 전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죠. 예. 이러한 P 사이클, Q 사이클을 선반영해 가기 때문에 저희는 1년 앞서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중순부터 계속해서 이제는 Q 사이클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이제 이익률이 올라가는 예. 프라핏에 의한 사이클은 현재라는 얘기예요? 예, 재작년부터 작년까지는 HBM의 가격 급등, 예. 제품 가격이 급등하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이 집중적으로 급등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집중적으로 올랐던 것이죠. 예. 하지만 판매량의 급등은 과거 사이클 대비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아진다든지 소부장 기업의 수혜가 제한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판매량이 대폭 늘어나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공장 증설도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당연히 이 가동되는 장비가 더 많아짐에 따라서 소재 파츠 기업들까지 수혜가 퍼지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 바로 이러한 변화를 1년 앞서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가? 만약에 P 사이클만 지속된다면 절대로 작년에 반도체 장비주 굉장히 많은 장비주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특히 D램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 특히 유진테크, 테스, 원익, IPS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고요. 과거의 고점을 그냥 단번에 갱신했고요.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맞습니다. 거기에서 나아가서 실제로 실적도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P사이클만 계속 간다면 장비주들의 주가가 절대 이렇게 급등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오르고 말지.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 자체가 이미 Q사이클의 징후였고 실제로 저는 이러한 Q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러한 장비주들에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방송 출연해서 제가 뭐 1루타, 2루타 이제 나왔던 종목들 예,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보였던 그게 종목 9월이었나? 10월이었나? 아무튼 예, 그랬습니다. 10월쯤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수익이 났던 그래서 1루타 이상인 기업 중에 이미 그러한 Q사이클을 선반영해서 나온다고. 예, 주가가 올랐던 장비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미 삼성전자는 2025년에 즉 작년에 최근에 월 7만 장 수준의 웨이퍼 증설을 진행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2024년 연말부터 진행됐던 증설을 모두 고려하면 월 2만 장 이상의 증설이 이루어졌는데요. 더 재미있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올해는 얼마나 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에 자리가 별로 없어. 그래서 증설을 요만큼밖에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네. 작년까지만 네. 해도. 그런데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 예. 아니야. 공간 더 확보할 수 있어. 장비 다 재배치하고 구형 장비 다 신형 장비로 바꾸고 꾸역꾸역 넣으면 어떤 규모로 증설할 수 있어? 지난 메모리 사이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증설이 이제 올해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대략 한 월 7만 장에서 8만 장 정도의 증설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지배적이었는데 연말 들어서 급격하게 이 예상치가 높아지더니 월 10만 장, 그러다가 일부 리포트에서는 월 15만 장 증설을 예상하는 그런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월 15만 장이면 과거 2017년 메모리 사이클 때보다도 단순 규모로만 봐도 2배 가까이 되는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 들어가는 장비의 량, 공정수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규모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남은 유휴 공간 지금 한 90K 정도 되는 공간 일부 장비가 들어갔는데 그거 올해 그냥 최대한 다 꾸겨 넣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한 차례 7만 장 증설을 했기 때문에 장비가 지금 대량 입고가 되고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증설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장비주들의 주가가 쭉 올랐던 것인데요. 하이닉스는 어떡하지? 우리도 이제 증설해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다소 늦게 나왔고 하이닉스 관련 이 장비사들의 주가가 조금 더 후행해서 움직였고 조금 더 아직은 업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설은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 더 뽑아야 되는데 사무실 공간 부족하면 옆에 이제 어깨라도 부딪히고 이렇게 맞닿아서 앉아라 막 거의 이런 것 같은데. 근데 또 보도 보면
웨이퍼 생산량이 늘기는 늘지만 네. 수요의 절반밖에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기사의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26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D램 생산량 5% 확대를 하는데 예. 증설을 해도 네. 풀 가동을 해도 수요를 맞출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수요가 그럼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수요는 매우 가팔하게 늘고 있다는 점은 뭐 잘 아실 테니까요. 네. 지금 요 기사에서 이야기한 5%는 삼성전자의 전체 D램 캐파 대비의 5%고요. 예. 실질적으로 요 중요한 건 HBM이지 않습니까? 예. HBM 캐파는 5%가 아니라 50%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그만큼 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히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예측이고요. 다만 이제 3년 전 기준으로는 아무리 HBM 증설을 많이 해도 여전히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 네. 수요 대비 20% 이상 부족하다는 게 그 일반적인 분석 자료의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공급이 수요를 꽤 따라잡긴 해서 여전히 공급 부족입니다. 하지만 그 갭은 수요 대비 갭은 한 3에서 5%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주도권을 메모리 기업들이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량은 늘어납니다만은 네. 없어서 못 파는 반도체 이런 표현도 그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없어도 못 파는 상황이 충분히 맞고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또 많으니까. 네, 수요가 더 많고 중요한 건 반도체 기업들한테 지금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의 수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 건설하고 장비 반입하는데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이제 대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행스럽게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각각 평택과 용인에서 유휴부지를 확보해서 공장 건설을 해서 장비 반입이 이제 2017년, 28년 요때 기준입니다. 그거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갑작스럽게 기사가 나왔죠. 대만에 있는 팹을 통째로 사버렸다. 그것도 비메모리 반도체 팹을 통째로 사서 거기 있는 장비 전환하다고요? 싹 다 빼고 클린룸은 갖춰져 있으니까 또 건물도 갖춰져 있으니까 장비만 넣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2027년 중순에서 말부터 바로 D램 추가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생산량 확보로 이제 전략을 이미 수정한 지 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P 사이클에서 Q 사이클로 가는 단계다. 엄밀히는 저희 투자자 관점에서는 저희는 1년 앞서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그렇죠. 작년부터 Q 사이클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것도 그냥 Q 사이클이 아니라 지난 메모리 역사상 어떤 메모리 사이클을 통틀어서 살펴봐도 역대급 가장 큰 규모의 Q 사이클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야, 이거를 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 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주가가 미래를 선반영하는 건데, 네. 자꾸 지금을 분석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HBM 가격 오르고 있어. 근데 그거는 사실 이미 다 반영된 이슈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사실 더 합리적입니다. 또 한 그래서- 1년 후를 먼저 또 내다봐야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까지 쭉 있을 증설 계획,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자꾸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고정거래 가격, 계약 가격, 예. 이것도 이제 그 스팟 가격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예.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장기 계약. 장기 계약, 예. 아예 이거를 이제 네. 주문 생산처럼 네. 장기 계약으로 네.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예. 마치 조선 배처럼. 네. 근데 보니까 아주 예전에도 장기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마다 안 됐었고 네. 지금은 과연 장기 계약이 몇 네. 년간 어떻게 또 가능한 구조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컨트랙 프라이스, 즉 고정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 대규모 고객한테 팔면서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기 단위? 근데 고정 계약은 보통 분기 단위인 경우도 있지만 예. 한 반기, 길어야 1년 정도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 맞습니다. 네. 한 6개월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기 계약은 1년에서 2년까지 확정적으로 공급해달라라는 계약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2년치 물량과 가격.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2년이라는 수치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공급 확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의 물량을 확정적으로 살 테니까 니네 공장 확실하게 추가적으로 지어. 증설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그 증설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일부 대줄게. 선급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뭐 배추밭 입도 선매하듯이 맞습니다. 그 그래서- 생산 라인 저거는 우리 것만 이런 식으로 찜찍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TSMC는 항상 이러한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어 왔었고 그렇죠. 엔비디아가 뭐 10조 원씩 애플 같은 기업들도 막 조 단위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우리 특화 공장 지어줘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이번 우리나라 HBM도 2023년부터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부터 선급금을 받거나 이러한 이슈가 등장하면서 장기 공급 계약이 이야기가 된 건데요. 장기 공급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실 무조건 100% 확정적으로 공급 물량 이만큼을 이 가격에 공급하겠다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팟 프라이스가 계속해서 오르면 이 콘트랙 프라이스도 따라서 수정해서 올린다. 예. 우리 계약 범위를 벗어났어. 따라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반대로 가격이 꺾일 때에도 계약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가격을 이제는 낮춰서 공급해. 당연히 예외 조항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은 그러한 부분보다도 아무래도 이러한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지금 일단 전방 수요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갖춰져 있다.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유달리 낮은 밸류를 받아왔던 이유가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요, 기본적으로 미래를 대략 한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선반영하면서 움직여요. 네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상을 내다보기에는 불확실한 것이죠. 그렇죠. 사실 이는 반도체 기업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이클 기업들은 대체로 주가가 1년 조금 안 되는 시기를 선반영해서 움직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년, 3년까지 내다보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경우는 비교적 2년 뒤까지 보여준다라는 수요가 비교적 확정적일 것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앞에서도 대표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죠.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주셨는데요. 이 장기 공급 계약 덕분에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마음을 놓고 마음 편하게 증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또 AI 뭔가 안 좋은 이슈가 등장해서 우리 증설 다 미뤄야 되면 어떻게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이닉스가 삼성이 엔비디아한테 얼마를 받았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지어지는 이 증설은 선급금의 영향도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왔던 이유가 이러한 증설 기조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HBM뿐만 아니라 D램까지도요. HBM 전용 라인을 중심으로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고요. 네. 엄밀히는 스마트폰 업체들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고객사들은 오히려 고객 가격이 너무 튀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우리도 빨리 뒤늦게 체결하는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장기 공급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가격에 사는 건 수치 사실이 안 맞으니까 또는 혹시나 나중에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래서 주로 HBM 중심으로 이러한 계약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즉 메모리 기업들의 밸류가 전반적으로 업되는 효과를 분명히 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이클 산업에 투자할 때요. 사이클이 이 진폭이 클수록 이건 우리나라 기업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 주식시장을 살펴봐도 사이클 산업에서 이 진폭이 클수록 대체로 밸류가 낮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주기가 길수록 밸류가 낮은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진폭을 완화시켜주는 역할, 또 사이클의 주기를 길게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밸류업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장기 공급 계약이 더 적극적인 증설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Q사이클에도 분명히 이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래에 있는 소재 파츠 기업들까지도 이 영향을 주는 변수다. 우리가 좀 더 이 시야를 넓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존의 레거시 D램에 대해서도 장기 계약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시장에서 보는 이 밸류에이션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달라질 테고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릴레이팅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는 밸류에이션이 릴레이팅 되기보다는 실적 전망이 올라가면서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같이 올라갔나요? 사이클 산업은 사실 원래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적이 2배 올랐다 그래서 주가가 딱 정확히 2배 오르지 않습니다. 실적이 막 10분의 1 토막, 불황 사이클, 우리 조선 지금 불황이야 10분의 1 토막 났다 그래서 주가도 10분의 1 토막 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 방향성을 따라서 주가가 실적을 따라 움직일 수도 있지만,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실적을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요. 밸류업에 의해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두 가지 변수가 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사이클은 바로 이 실적업과 밸류업이 동시에 작용하는
그것도 항상 확정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과거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투자할 때 PBR 1에서 사서 뭐 PBR 2에서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밸류업이 그만큼 이루어진다. 그걸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의 영향이 분명히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기 공급 계약도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그 증설도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증설도 사실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CXMT 물론 기술력 측면에서 아직 뭐 한 2년, 뭐 3년 뭐 이렇게 격차는 있다고는 합니다만 뉴스 나오는 거 보면 CXMT의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물론 대부분 이제 중국 물량이겠으나 10에서 12%고 26년에 15%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정도면 CXMT가 DRAM 시장에서 좀 위협적인 존재일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제가 꾸준히 답변 드리기를 일단 이번 사이클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을 절대 가소롭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만 다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뭐 기술력이나 뭐 수율이나 뭐 DDR5를 한다, 뭐 HBM3를 내놨다라는 이슈를 굳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게 다음 사이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이번 사이클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만큼은 중국 업체들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수율이라든지 뭐 DDR5 제품을 찍어낸다, HBM3 제품을 찍어낸다 이러한 이슈는 우리가 크리티컬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술력 차이, 수율 차이, 또 내수의 한정된 차이, 가격, 단가, 경쟁력의 차이 여러 가지 봤을 때 비교할 만한 변수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중국 쪽으로 이 HBM을 팔면서도 아직 감당하기 어려운 시장을 즉 이 수요를 충분히 아직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사이클에 한해서는 크리티컬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번 사이클에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진짜 이례적으로 이번 메모리 사이클이 정말 길어지게 돼서 27년, 28년까지 계속 길어지게 된다면 주의할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다시 또 한 번 계단식 증설을 곧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설이 바로 메모리 사이클이 꺾이게 만드는 요인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증설이 가시화되고 공장에 올라오고 장비가 반입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 조정이 한 차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좀 우리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미리 생각해 둘 필요는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메모리 사이클이 길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중국 기업이 아직까지는 저기 뒤에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또 사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음번 사이클도 다다음번 사이클도 물론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케인즈의 말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DRAM은 몇 년 격차? 왜냐하면 또 그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어센드 시리즈에 탑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CXMT가 HBM3를 올해 상반기에 양산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고 해요. 일단 추격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격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기술 격차가 뭐 정확히 얼마나 될 거냐는 저도 이제 뉴스 기사나 리포트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부터 꾸준히 이야기되던 한 5, 6년의 격차가 한 지금 4, 5년의 격차로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격차는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한 가지 좀 고민이 되는 점은 이제 다음 사이클까지 공부를 한다라고 방금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음 사이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변수도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때 가서 또 뭔가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가 새로운 수요를 이끌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요 HBM이라는 영역에 국한해서 볼 때 다음 사이클로 점점 갈수록 단순히 뭐 엔비디아의 GPU만 중요한 칩이 아니라 ASIC 반도체 종류도 크게 늘어나고 HBM 시장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변화될 겁니다. 그때 분명히 중국 업체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지금보다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조금 그때 좀 주의 관점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중국 업체들의 요 메모리 반도체도 다음 사이클에서 어떻게 될지 좀 예측 불가지만 소부장 특히 이 소재 파츠 영역에서 는 아마 좀 더 영향이 클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그러면은 뭐 부품을 내재화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내재화 속도가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의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걱정할 사안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기업들은
삼성 하이닉스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장비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중국 업체들이 장비를 직접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부품을 더 먼저 내재화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파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내재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편입니다. 또 우리가 그러했듯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 영역은 다음 사이클에서 좀 더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재무가 좋다, 뭐 밸류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장투하자 이러한 생각보다는 좀 사이클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사이클 투자를 가치 투자랑 사이클 투자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좀 아예 다른 투자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이클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비주들도 한동안에 그 중국 쪽에 수출을 하면서 실제 네. 엄청나게 좋아진 기업들 많았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들은 약간 조금씩 이제 한번 노란 불 켜고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미 그건 지난번 방송 때였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미 지난번 심화 강의 때도 들어있던 내용인데요. 이미 중국 쪽으로 장비를 많이 팔던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이 이미 계단식 증설을 한 차례 했었어요. 그때 작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장비를 팔고 올해는 휴식기이기 때문에 이 중국 장비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일부 꺾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이제 하락을 끝내고 다시 중국 증설 예약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해서 봐야 한다는 거. 예, 맞습니다. 낸드 플래시 쪽 이야기도 해볼까요? 예. 지금까지 D램, HBM 이야기를 했다면 네. 와 샌디스크 주가가 몇 네. 배였더라? 와 3배, 4배나 올랐습니다 했던 게 작년 한 10월, 11월? 네, 그 이후에도 또 오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400달러가 아니라 거의 500달러 막 이렇게 네, 그렇죠. 샌디스크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르는 건 그냥 순수하게 네.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수요입니까? 수요가 일단 가장 크리티컬한 요인이라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밸류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이 디램 계속해서 좋아지면 낸드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너무 일찍 얘기를 해버렸어요. 조금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다시 낸드가 따라간다. 이 디램을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연히 추론 시장이 확대될수록 낸드의 중요성은 무조건 커지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데이터 센터에 이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저장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저장 장치가 전통적으로는 하드디스크가 많이 쓰였었죠. 아하. 그런데 이제는 SSD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비교적 저사양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데이터를 대부분 하드디스크에 저장합니다. 많이. 예, 대략 95% 정도 저장 장치의 95%가 하드디스크예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으면 50%에서 아예 낸드 플래시로만 즉 SSD로만 모두 이용하는 모든 때문이요, 데이터를 속도? 맞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SSD에만 저장하는 그러한 데이터 센터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상장사 중에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저장 장치를 공급해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보통은 하드디스크를 공급해요.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드디스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시스템을 얹어서 공급하거든요. 아하. 델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데 그런데 이들 기업이 하드디스크에 이제 SSD를 일부 섞어서 공급하는 구조였다면 일부 신생 기업들은 올 플래시라고 해서 오직 SSD만 집중적으로 SSD만 100% 공급하고 이 SSD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시스템을 얹어서 공급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요를 얻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SSD를 즉 낸드 플래시에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은 왜 낸드 플래시 가격이 잘 오르지 못하고 소외가 되었는가? 네. 간단합니다. 낸드 플래시는 여전히 모바일 그리고 PC, 노트북 이런 영역이 주요한 시장이고 AI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작년 중반 기준으로 5%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금 이 AI 쪽으로 이 낸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5%밖에 안 되니까 관찰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10%가 넘어서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관찰이 되고 연이어서 공급 부족까지 일으키게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니까 그동안 낸드가 워낙 소외되어 있었습니까? 맞아요. 뭐 망하네 마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많은 소재 파츠 기업들이 소외되어 왔던 이유도 낸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 저평가 요인까지 추가적으로 얹어지면서 급격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근데 그게 샌디스크가 5배까지 오를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낸드는 아직 이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반영이 안 되어 있기도 하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삼성 하이닉스의 주가에도
이 지금 낸드 업황의 회복이 반영이 되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의문이 뭐냐면 예.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하고 네. 샌디스크는 계속 사상 최고가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론이 하는 디램하고 네. 샌디스크 하는 낸드 플래시하고 제일 잘하는 회사가 삼성이랑 하이닉스인데 네, 이건 맞습니다. 다 있잖아요. 다 있긴 한데 삼성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호황기가 왔을 때 예. 디램에서 얻는 영업이익과 낸드에서 얻는 영업이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낸드가 디램보다는 좀 약해요.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분의 1도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낸드도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면 못해도 한 4분의 1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아무리 HBM이 비싸다 해도. 어떤 뭐 그래서 이익에서 비중이요? 예, 영업이익에서 내에서의 비중입니다. 지금 대략 뭐 삼성의 영업이익이 한 분기 15조가 넘어간다 하면 낸드 플래시 아직 2.5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현저히 낮아서. 적고 절대적인 수치도 적고 그래서 아직은 시장 참여자들이 낸드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고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봐도 낸드 이야기가 거의 언급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적에서 대부분이 D램이니까 맞습니다. HBM이니까. 재밌는 점은 제가 과거에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 증권사 리포트,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쭉 다 다 수집해서 모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쭉 내용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메모리 업황 호황이 오게 되면 디램에 대한 코멘트, 낸드에 대한 코멘트가 얼추 이제 반반 오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런데 지금은 낸드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 게 맞나? 시장 참여자들이 낸드 관심도 없고 실제로 소부장 기업 중에 낸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여전히 주가가 저, 중, 고 중에 중간에 머물러 있고 다른 기업들은 고 다 여전히요? 뛰어넘었는데 그래서 낸드는 아직 시장에서 평가받기에 조금 이 저평가의 요소가 남아있지 않나. 샌디스크에 비하면 네.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낸드 비중이 높은 소재 파츠 기업들을 여전히 선호하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기도 합니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겠네요. 예, 삼성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이닉스도 왜 그 솔리다임 솔리다임이죠. 뭐 옛날에 뭐 인수를 잘못했네만에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네. 잘 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벌죠. 그래서 인수를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 불황 구간으로 들어가면 다 잘못했다고 항상 그런 얘기 이야기하죠. 나오죠. 우리나라 반도체 망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솔리다임이 본래 데이터 센터용 SSD에서 강자입니다. 낸드 플래시 칩의 작동 방식도 다르고 제조 공법도 달라요. 특히 이 솔리다임이 이 고성능 또 안정성이 높은 SSD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반영이 되면서 그러네요. 주가에 총매가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거는 AI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SSD에 대한 수요는 높을 수밖에 없고 예. 이거는 왜 PC도 하드디스크 쓰다 SSD 써보신 분들은 네. 속도 차이 체감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AI 데이터 그 빨리빨리 불러야 되는 거를 예. 하드디스크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될 조금 더 정도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습과 다르게 추론은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추론은 오픈북 테스트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히 똑같아요. 근데 오픈북 테스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전공책 한 권을 들고 와서 펼쳐가면서 예. 보면서 푸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건 시간 그것보다 끝나죠. 그러면 끝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걷어가겠죠. 책을 다 찢어서 다 펼쳐놓는 거죠. 수백 장의 종이를 쫙 펼쳐놓으면 그러면 바로 찾아서 시험 문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은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때 책상의 역할을 SSD가 합니다. 과거에는 이 역할을 하드디스크가 했는데 전통 데이터 센터는 지금도 하드디스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속도가 느려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책 하나하나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다 펴놓고 예, 다 찢어서 펴놓는 겁니다. 그 차이구나. 그 역할을 전부 다 SSD가 수행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는 올 플래시 데이터 센터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지난번에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도 오셨었는데 예. HBF 이야기해 네.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D램을 쌓는 게 HBM이고 네. 나아가서 낸드 플래시도 네. 쌓는 시기가 올 것이다. HBF.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샌디스크나 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에 좀 네.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기대감 아예 반영 안 돼 있다고 아직 보고 아니에요? 있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조금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솔직히 낸드 이야기도 잘 안 나오는 판에 HBF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주가를 이거는 이제 끌어올리는 삼성 건 하이닉스 기준으로. 예,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샌디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순수히 낸드 가격의 급등, 공급 부족이 디램에서 낸드까지 똑같이 이어질 거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워낙 저평가를 받았던 요인들. 요 세 가지만 해도 지금 주가 설명을 다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히려 HBF는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다소 불확실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메모리 사이클이 길어지게 된다면 HBF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가 수혜가 됐다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 HBF 아직은 좀
약간은 시기상조 관점 플러스 HBF도 이제 추후에 다음 사이클 때 좀 소부장 기업들 중심으로 좀 수혜 기업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연구 개발 단계고, 근데 어디에서 보니까 네. 27년, 네. 28년부터는 이제 나올 네. 수 있다 뭐 얘기가 하더라고. 올해부터 이제 시제품 나오고 내년부터 양산 들어간다는 계획이긴 한데 아직은 그 물량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기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낸드 플래시도 HBM, 과거 HBM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 비슷한 그림 일부 갈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물량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아직은 조금 굳이 지금 낸드의 급등을 HBF까지 확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나? 지금의 수요만으로도 아직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까지는 미래 먹거리. 네, 미래 먹거리가 될 것 향후에 같습니다. 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고 예. 다음번 사이클이 온다면 그때는 막 예. 우리가 메인으로 HBF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높고요.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언제는 디램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 언제는 3D 낸드 플래시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둘 모두 함께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사이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램이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었죠. 다음번 사이클에는 누가 주인공이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도 뭐 HBM 차세대 버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낸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폭넓게 공부해 두는 게 좀 중요하겠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항상 또 주인공이 바뀌는 시점이 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D램이라고 하는 이제 전통적인 주인공. 예전에 이렇게 왕 역할하면 다 최수종 씨였던 것처럼 맞습니다. 이제 HBM으로 갔다가 맞습니다. HBF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 2017년이 특히 디램도 좋았지만 낸드가 특히 큰 변화를 기술적 변화를 겪으면서 당시에 낸드 관련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뭐 HBF도 그런 변수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의 주가 상승을 HBF로 설명하기 조금 무리다. 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HBM 전쟁 2라운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확실히 동네 네. 바보형에서 벗어났습니다. HBM 이제 뭐 3, 뭐 이제 네. 퀄 테스트 통과했다고 하고 이제 HBM4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 예. 이것도 이제 최신 기사까지 보면은 엔비디아 퀄 테스트 마지막 단계다 네.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항상 저의 그 지론은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미 삼성전자가 HBM 공급할 것이다 그 이슈를 2년 동안 버티면서 삼전 홀렸던 분들 많이 계시죠. 맞아요. 많은 비웃음거리가 됐었죠.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은 예측을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무조건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하기를 무조건 응원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비중이 얼마나 될지 이런 내용까지 저희가 섣불리 예측하는 건 제가 원래 지향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뭐 예측을 기반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쪽 영역에서 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쪽 영역은 확실히 아닙니다. 보고 나서 판단하자 주의이기 때문에 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전망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확실한 거는 삼성이 종전보다는 잘하는 그런 위치가 계속 이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삼성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사이클 산업은 실적 증가에 의한 주가 상승도 크지만 밸류업에 의한 주가 상승이 더 유의미하게 크게 일어난다. 그런데 삼성도 역시나 지금 밸류업 국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냥 지금 그냥 마음 편하게 좀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이 이제 지난 거고 네. 환골탈태하고 있고 그 결과를 또 삼성이 보여주면 되는 거고. 네. 저도 이제 호돌이님한테도 지난번에 여쭤봤었던 것 같고 반도체 전문가들 나오시면 늘 여쭤보는 질문인데 네. 삼성이 이제 HBM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해서 또 이제 네. 물량으로 막 밀어붙이면 예. 하이닉스의 마진이 훼손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뭐 한 1년여 전부터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진에 압박이 된다. 막 이런 표현을 들으면 막 하이닉스한테 막 안 좋은 것 같고 부정적인 것 같고 막 주가 하락할 것 같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P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이익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고러한 변화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잠깐 꺼냈었는데 이러한 이 가격 압박이란 게 무슨 막 하이닉스의 단가를 떨어뜨리고 막 마진을 훼손시키고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러한 이 마진의 상승을 좀 이제 억누르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워지는 것이지 그렇다 그래서 기존의 이익률이 훼손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슈가 있냐면 하이닉스 주주분들, 삼성 주주분들이 막 싸우시는 모습이 가끔씩 보여서 좀 제가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호통을 쳐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재밌는 점이 작년 2025년에 한 초중반만 해도 이제 내년에 HBM4가 나와. 4가 나오면 기존의 3 이 제품보다
가격이 인상될 거야. 얼마나 인상될 거야? 한 50%에서 최대 막 70%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왔죠. 하이닉스의 주가가 유달리 더 크게 급등했던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진짜로 HBM을 공급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이슈가 생기는가?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낮은 가격을 불렀다. 엔비디아에 공급하는데 시장의 기대보다 한 6%에서 7% 낮은 가격을 불러서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HBM4에서는 삼성의 점유율이 시장 기대보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50%에서 70%가 아니라 한 20%에서 30% 정도에서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다 전망들이죠. 맞습니다. 하이닉스 주가가 갑자기 막 조정을 받고 이게 한 8, 9랬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있었어요. 20%훅 떨어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생각보다 삼성 하이닉스의 이런 경쟁 구도 다 떠나서 그냥 지금 HBM 자체가 공급이 부족하고 또 지금 레거시 디램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그냥 다 좋아지는 국면이야 이야기가 나오면서 HBM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된다. 네. 4가 3 대비 얼마나 오르냐보다 얘네가 같이 오른다. 같이 오른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주가가 또 급등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분명히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삼성이 들어와서 점유율을 늘린다든지 공급 가격을 시장 예상보다 다소 낮게 부른다든지 이런 변수가 생기면 얼마든지 주가는 큰 폭의 조정을 흔들릴 수 있고. 거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뭐 폭락할 거에 그런 뜻이 아니라 얼마든지 갑작스럽게 또 시장에 뭔가 악재로 작용하거나 뭐 안 좋은 소리 또는 조정의 기회를 주거나 이러한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삼성의 약진이 하이닉스의 마진 상승에 영향을 주기는 줘요. 이걸 부정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 그게 아니다. 어차피 지금은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뭐 레거시든 HB든 모두 다 함께 가격이 오르는 국면이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팟 가격 따라서 고정 컨트랙 프라이스도 오르지만 HBM의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HBM을 파는 이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 다이가 어떻게 보면 이걸 다 레거시 디램으로 팔 수도 있는 다이들인데 예, 그렇죠. 얘네 가격을 다 올려서 받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굳이 뭐 마진 훼손까지 우리가 고민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이런 이슈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실제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변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좀 과도한 우려? 앞서가는 거죠. 네, 너무 노동주들이. 과도한 우려 보였습니다. 삼성이 아예 못하다가 처음 하기 시작할 때는 이 우려가 한번 제기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의 블랙웰. 네, 요게 이제 현재 나오는 것 중에는 GPU 중에는 최고 성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도 HBM3 12단이 들어간다 하고 네, HBM4가 들어가려면 이제 베라루빈이 예. 나와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결국에는 베라루빈도 잘 돼야 되고 이것도 네. 많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는 거의 네.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뭐 크게 문제를 겪을 것 같지는 않고 엔비디아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 HBM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여전히 엔비디아에 기대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HBM 시장 내에서 여전히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학습용 GPU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다른 기업들 자체 개발칩, 뭐 에이직 반도체 칩 이러한 영역은 작년 말 기준으로 20%가 안 됐어요. 비중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엔비디아 시장은 중요한 시장이고요. 여전히 HBM에 영향을 줄 겁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겠지만 만약에 뭐 엔비디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HBM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는 뭐 꾸준한 이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한 가지 에이직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올해는 어떤 해인가 드디어 이제 에이직 즉 HBM이 엔비디아 쪽에도 팔려 나가지만 요 에이직 반도체 쪽에도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아주 많은 물량이 팔려 나가면서 요 에이직 향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3분의 1을 넘는 그러한 해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NPU를 필두로 한. 뭐 NPU까지는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뭐 구글이나 뭐 다시 하겠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자체 칩, TPU 같은 영역이라든지 자체 개발 AI 반도체 칩이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한 영역에 들어가는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함께 그렇죠. 수혜를 봤던 건데요. 거고. 이들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둘 모두 중요하다. 그래서 둘이 꼭 싸우는 관계, 꼭 이
엔비디아파 분들과 브로드컴파 분들이 싸우는 모습도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 왜 주식을 정치처럼 하시나? 엔비디아파, 구글파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나는 안정적인 기존의 영역 선호하면 엔비디아 쪽 투자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자이고 더 새롭게 아직 규모는 작더라도 더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에 집중적으로 찾아서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에이직 영역 찾아서 투자하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둘 모두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에이직의 비중이 20%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앞에서 요 올 플래시를 말씀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낸드 플래시 전체 시장에서 AI용 요 낸드 플래시가 5%밖에 안 됐다가 이제 막 10% 넘어서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재밌는 게 무엇인가 하면 뭐 기업들이 신사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산업이 성장한다든지 쭉 관찰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일단 새로운 신제품을 공급하면 처음에는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비중이 10%에서 20%를 뛰어넘을 때 요때 밸류업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자 부품 사업을 하다가 뭐 AI 부품 사업까지 한다. 그럼 요 매출이 처음에는 적겠지만 비중이 점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비중이 한 10%에서 20%를 넘어설 때 큼직하게 밸류업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이직 반도체도 올해 이제 HBM 시장 내에서 에이직 반도체향 이 비중이 20%를 넘는 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도 좀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좀 코멘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엔비디아에만 매달릴 게 아니다. 예, 뭐 엔비디아도 여전히 좋은 선택지지만 엔비디아 주주분들의 어떤 반발을 좀 감안해서 말씀드리자면 좋은 선택지겠지만 또 좀 내가 더 다양한 영역을 탐색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러네요. 기회는 더 많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HBM4로 가면 이제 16단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본딩 방식이 이제 달라지는 건지 왜냐면 이것도 이제 소부장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어서 네. 16단까지는 또 그 기존 방식, 하이닉스는 뭐 MR 머프 방식, 네. 삼성은 NCF. TC-NCF 네. 방식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 원래는 16단부터는 서로 각각의 방식을 유지하다가 이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방식도 함께 병행하겠다가 원래 로드맵이었어요. 네. 그런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번 16단까지도 기존의 방식으로 가되 다음번 HBM4에서 HBM4E로 갈 때 그때 일부 물량에 한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병행 생산하는 방식을 좀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HBM4 16단까지는 기존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예.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은 그 네. 중간에 다른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 다이 대 다이 예, 맞습니다. 칩과 칩을 그냥 바로 붙이는 거라면서요? 네, 그 안에 맞습니다. 그냥 있는 그 구리선 네. 그걸로 다. 네. 그 하이브리드 본딩 이야기는 뭐 HBM3 뭐 8단에서 12단 넘어갈 때 12단에서 16단 넘어갈 때도 항상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그게 맞습니다. 어려운가 봐요. 많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게 다이다이 그냥 붙이면 될 것 같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요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화면이 예, 엄청 보면 매끄럽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 울퉁불퉁합니다. 근데 반도체 칩은 정말 원자 단위에서 엄청 울퉁불퉁하거든요. 원자 단위에서. 예, 원자 단위에서 확대하면 거의 뭐 등산 그런 구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원자 단위에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붙이는 게 진짜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바뀌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야 본더 장비 그거 누가 공급할 거야 이것만 바라보시는데 그쵸. 실제로는 본더 장비도 중요하겠지만 예.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이 본더 장비를 오래 손잡고 오래 개발한 기업들이 더 유리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자체도 신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ALD라고 불리는 네. 증착 공정에서 쓰이는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이라는 공정이 있어요. 요거랑 좀 비슷한 메커니즘이지만 살짝은 다른 ALE 아토믹 레이어 애칭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각 공정도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넣어보려고 시도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수혜가 자꾸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수혜가 등장하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좋은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골칫거리지 않습니까? 이 기술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이 장벽이 생기는데 그렇죠. 극복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만큼 새로운 수혜가 또 이 잠재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네덜란드 기업인가 뭐 베시 메시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감은 또 우리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몇 년 전부터 갖고 있었고 예. 국내 기업도 과연 이 하이브리드 본딩에 과연 네.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요거는 좀 네.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네요. 배시 같은 기업은 사실 약간 얘기가 다른데요. 이미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또 특화돼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왔고 다만 이제 이 HBM 같은 경우는 칩을 뭐 한 개, 두 개만 쌓는 게 아니라 16개, 20개씩 쌓아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니까 전용 장비가 필요해서 HBM에 특화된 하이브리드 본딩 이야기가 좀 따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배시 같은 경우는 이미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쪽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더는 뭐 따라갈 기업이 없는 그건 좀 딱 큰 그런 거 붙이는 기업이고. 거. 큰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칩을 두 층을 뭐 더 이제 넓은 면적이라든지 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칩과 칩 사이에 인풋 아웃풋이라고 불리는 전기 신호가 오가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통로가 훨씬 많은 칩을 붙인다든지 뭐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하이브리드 본더도 칩마다 비교적 다품종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런 다품종 측면에서는 배시가 앞서 있지만 HBM의 국한에서는 한번 요 우리나라 장비사들이 하이닉스랑 삼성이랑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으니까 한미 반도체가 기존의 HBM에서 이 하이브리드 본더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려 2015년부터 HBM의 개념이 처음 등장했던 그때부터 하이닉스와 손잡고 장비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선개발했기 때문이에요. TC 본더. 예, TC 본더. 네. 그런데 제가 하이브리드 본더라고 말씀드렸네요. 예, TC 본더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나 이 하이브리드 본딩 것도 HBM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미 일찍이부터 2022년, 23년부터 이미 일부 R&D 장비사들이 R&D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 하이닉스랑 손잡고 일찍부터 해왔으니까 무조건 저기 배시처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잘 만들기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HBM에 특화된 장비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우리도 나름의 노하우 써왔으니까 잘 해볼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HBM4, HBM5까지 누가 누구랑 손잡고 같이 하고 있는지 이게 또 중요한 거네요. 중요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존 공급 업체들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는 이제 HBM4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베이스 다이 자체를 이제 TSMC에서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이제 HBM을 넘겨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TSMC가 거기다 다 붙이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것도 하이닉스는 TSMC랑 협력을 하는 구조고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에서 베이스 다이까지 할 수 있다라고도 보는데 좀 다른 겁니까? 전략이? 현실은 또 어떻게 갈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먼저 베이스 다이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단지 아파트 동을 두 동을 지었습니다. A동과 B동을 지었는데요. 그러면 이 두 동 사이에 연결 통로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베이스 다이라고 불리는 이 기판 칩이 진짜 말 그대로 통로의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아파트 층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통로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로에 새로운 기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막 이야기 나누는 의자 공간도 생기더니 카페도 생기더니 야 이제는 저 A동에서 하던 입주민 회의를 야 여기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자. 그래서 이 D램 칩들의 신호 연결을 관장해주는 컨트롤 즉 신호가 워낙 많은 신호가 다니다 보니까 이 신호는 저쪽 통로로 가, 저 신호는 이쪽 통로로 가. 신호의 이 분배를 제어해주는 컨트롤의 역할까지 모두 함께 담당하게 되고요. 즉 비메모리 반도체 역할을 함께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베이직 다이의 역할이 워낙 중요해지고 또 회로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비메모리 반도체 칩의 기능까지 열려니까 이거 완전 첨단 반도체 공정 이용해서 만드는 게 유리하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삼성 하이닉스가 직접 만들기보다는 파운드리 애들이 잘하는 거잖아. 그걸 다 넘기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파운드리를 넘기는데 삼성이 이 베이스 다이도 직접 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파운드리 사업을 하니까.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제가 또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파운드리는 아직 TSMC와 동급이 될 수 없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최근에 재밌는 발표를 한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파운드리에서 베이스 다이를 시도하면서 원가 절감에 이 시도를 하겠지만 얼마든지 다른 기업과의 협력 관계도 열어두고 있고 이게 이제 TSMC로의 외주 생산도 모두 염두하고 있는 포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즉 고객사가 요구한 대로 하겠다. 엔비디아가 TSMC 거 써줘 하고 하면 TSMC 넘기겠다라는 뉘앙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베이스 다이가 전체 HBM 중에서 약 10에서 20% 정도의 단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선 이걸 내재화하면 원가 절감에 유리한 거죠. 그리고 엄밀히 우리나라 HBM 기업들 입장에서는 요 10에서 20%라는 가격을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TSMC에. 그런데 그래도 고객사가 요구하는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로직 영역
이런 영역을 우리 메모리 기업도 자체 설계하지만 고객사가 또 더 잘 설계할 수도 있고 또 TSMC가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TSMC까지 넘겨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 보면서 약간 의문이었던 거는 저한테 이제 메일 질문을 주실 때도 많이 받았어요. 베이스 다이가 우리 학문적으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기업들 현업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칩이고 또 이 베이스 다이를 TSMC한테 넘긴다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베이스 다이가 막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추후에 베이스 다이를 잘 만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즉 안에 들어가는 요 설계를 어느 정도 포섭하냐에 따라서 HBM의 점유율의 일부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요 메모리 사이클이 오면 주가가 오르는 원리는 사이클 또는 P 또는 Q에 의한 것이지 이런 베이스 다이 같이 자잘한 이슈 가지고 막 얼마나 더 오르고 밸류가 얼마나 되고까지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참고 삼을 이슈 정도다라고 좀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요것도 앞에서 다른 거 이제 살펴봤을 때처럼 다음 사이클에 조금 더 유념 있게 그때 봐야 해요. 그때도 중요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가보시죠. 굳이 막 우려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아니 근데 일각에서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그래도 이제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기대감이 좀 피어나요. 그래도 뭐 애플, 테슬라, 또 퀄컴 또 다시 이제 유치를 하면서 미국의 새로 짓는 팹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예측 불가능한 영역을 예측 안 하는 게 제일 낫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기대의 목소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삼성 파운드리.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HBM이랑 그리고 낸드 플래시만 해도 지금 여전히 좀 지금 주가 다 설명된다. 다 설명되기도 하거니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은 비교적 매력이 떨어지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아주 막 매력이 높고 막 고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여러분 증권사 리포트를 보셔도 가끔 보시겠습니다만 사업 부문별로 밸류에이션을 따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냐면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AI와 이 노출도가 큰 HBM, 낸드 플래시는 확연한 밸류업 요인이다.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사이클은 밸류업에 의한 주가 상승이 상당히 크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운드리는 아무리 잘해도 절대 이 메모리 사업만큼의 밸류가 나올 수가 없는 사업이고 성장성으로 보든지 마진으로 보든지 변동성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사업이고 굳이 이걸 투자 아이디어에 넣어서 생각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 파운드리 사업 자체가 삼성전자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마이너스. 뭐 적자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정말 잘해도 한 자리. 그것도 첨단 공정 3나노, 2나노는 1%, 2%에 불과하거든요. 1%, 2%가 주가에 큰 영향을 실적에 큰 영향을 주기도 어렵고 또 밸류에 영향을 주기도 어렵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잘하는 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시면 삼성의 주가가 오르니까가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 하단에 있는 밸류 체인에 있는 수많은 디자인하우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보니까라고 항상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아이디어를 삼아서 주식을 사신다면 삼성 주식을 사실 게 아니라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좀 맞는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과 함께하는 디자인하우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 관점이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좀 파운드리에 대한 입장은 좀 한결같다. 제가 이 같은 이야기를 아마 한 3년,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도 삼성 파운드리는 좋아진 게 없으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물론 저는 좋아지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분명히 언젠가는 지금보다 좋아질 가능성도 고려는 하고 있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인텔 파운드리도 굉장히 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샌드위치 구조가 된 상황에서 뭐 테슬라 같은 이슈가 자꾸 터지고 또 이 애플 쪽으로 CIS 공급량 늘어나고 이런 이슈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 메모리만으로도 주가 설명을 다 하기 좀 어렵다. 낸드라는 더 좋은 이제 다음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좀 지켜보고.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테슬라 이슈가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자체 팹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반도체 공장을 이제 갖는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텍사스에 새로 짓는 그 삼성 공장에 일론 머스크도 관여할 것이다. 본인이 가서 잔소리 많이 하겠다. 우리 집 가깝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손길이 닿는 삼성 파운드리는 좀 네.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인 거죠. 예. 물론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가봐야 알겠죠.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이슈는 테일러 새로 짓는 공장이 테슬라 전용 공장이 될 것이다. 이게 일단 확정적으로 이제 나온 상황이고 그 이상의 이슈는 아직은 저도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또 뭔가 어렵겠습니다만 수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보여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다품종,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다품종 비즈니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고 이 여러 가지 니즈를 다 맞추는 게 매우 어려워서 디자인 하우스 같은 기업들도 함께 수혜를 보고 또 삼성이 이 다양한 고객사 다루는 걸 매우 어려워했던 건데 지금은 이 공장 모두 테슬라한테 맞춰서 오직 테슬라 것만 딱딱딱 이 테슬라랑만 협업을 하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 공장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하우스 같은 기업들의 수혜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삼성한테 득이 되는 공장이 되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도 아직은 이 시간이 필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계속 후속 이슈를 팔로우해야겠습니다만 일단 큰 그림에서는 오히려 디자인 하우스 같은 기업들보다는 삼성의 수혜가 되는 또는 이 후공정 업체 누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후공정 업체한테 수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삼성에게서 만들기 뭐 AI5, AI6 칩을 삼성에서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한두 개의 테슬라 것만 소품종 대량 생산을 볼 수 있을까? 아무튼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TSMC처럼 다품종 프로세스로 갔을 때 조금 더 수혜가 더 많아진다는 거겠네요. 뭐 디자인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예. 디자인 하우스 같은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다품종 비즈니스가 확장이 돼야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고요. 삼성이 만약에 애플 칩을 만들어준다. 과거에 삼성이 애플의 칩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때는 디자인 하우스에 수혜가 없었습니다. 왜 삼성이 다 하면 되니까. 물량이 이렇게 많지만 제품 종류는 제한적이니까 전담해서 여러 팀들이 전담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고객사가 늘어나면 절대 그 모든 고객사를 다 삼성이 상대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가 함께 수혜를 보는 것이고 최근 삼성 파운드리가 개선되는 이유도 고객사가 늘어나고 AI 반도체 칩 종류도 계속 늘어나고 이 수혜가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니까 디자인 하우스로 수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만을 위한 공장과 삼성 파운드리 전반적으로 고객사가 더 많아지는지는 또 따로 봐야 되는 거죠. 따로 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명쾌해졌습니다. 호돌이님 통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또 특강만 들을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모셔가지고 맥락을 한 번씩 또 짚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돌이 반도체 심화편은 지금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이제 고정 댓글로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돌이 우황재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